저는 1955년 서울 구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구로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사람들은 늘 손에 도시락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공장으로 향했죠. 제 아버지도 그 무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로공단이 조성되기 시작한 초창기, 아버지는 아무런 연고도 없이 들어온 노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계는 컸고 쇳가루는 가늘었으며 노동은 거칠고 위험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까만 작업복을 입고 나갔고 저녁이면 온몸에 기름때와 쇳조각을 묻힌 채 돌아오셨습니다. 그 손등엔 늘 어딘가에 베인 상처들이 말라붙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까만 쇠먼지가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사는 게 이렇게 아프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무슨 말을 하려 해도 아버지는 늘 됐다. 다 컸으니 너나 잘해라 하시고는 뒤돌아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몸으로 시대를 견뎌내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참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말보단 손이 먼저였고 불평보단 끓는 된장국이 앞섰습니다. 형편은 빠듯했고 가스비가 밀려 성냥으로 불을 붙일 땐 어린 마음에도 죄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항상 저녁 밥상만은 따뜻하게 차리셨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 말이 우리 집안의 좌우명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또래 아이들은 대학 진학을 고민했지만 저는 입사 원서를 들고 전자부품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배정받은 일은 전선 피복을 까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줄씩 피복을 벗기고 납땜을 하고 손가락 끝은 멍이 들고 갈라졌습니다. 때로는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나도 휴식 시간까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톱 밑은 매일같이 시커멓게 그을렸지만 그 손으로 월급 봉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24세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목수였습니다. 사람 좋은 웃음을 지닌 사람이었고 손재주가 좋아서 어느 현장에 가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신혼살림은 아주 작았습니다. 서울 외곽 반지하 전셋방에서 시작했고 겨울이면 벽에서 성에가 얼어붙어 창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였지만 웃음소리는 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며 조금씩 살림을 늘려갔습니다. 아기를 안고 출근한 적도 있었고 월세가 밀려 떨던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은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첫 딸이 태어나고 이어 둘째까지 얻었을 때 저는 철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을 먹이고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주말도 반납하며 일했고 남편은 밤샘 작업에도 말 한마디 없이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는 마침내 우리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대단한 곳은 아니었지만 저희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시화공단이 안산에 조성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여전히 현장을 돌았고 저는 더 나은 환경과 저축 기회를 위해 이사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서울을 떠났고 안산으로 내려와 새로운 터를 잡았습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화공단 안에 있는 조립공장에 들어간 저는 다시 첫날처럼 일했습니다. 익숙한 땀 냄새, 익숙한 기계 소리. 다만 나이가 들수록 허리와 손목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들은 자랐습니다. 큰딸은 간호사가 되었고 작은딸은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다 제 옆에서 자랐고 제 땀 냄새와 눈물 그리고 가끔씩 내뱉는 한숨을 보며 컸습니다. 큰딸은 성남으로 시집갔고 작은딸은 아직 안산에서 제 옆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몫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환갑을 넘기며 일을 천천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누가 봐도 평범했지만 우리만의 소중한 노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겨우 모아둔 노후 자금을 어디에 둘지 고민하던 무렵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어느 날 권사님이 조용히 말을 건네셨습니다. 순자 집사님, 요즘 고덕이 그렇게 핫하대요. 삼성 들어선 거 알죠? 거기 중심 상가 하나 잡으면 평생 월세로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거기엔 장로님도 계셨고 집사님들 몇 분이서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하나 해놨어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애들 눈치 볼 일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 저는 그날 밤 집에 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나도 하나쯤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그 작은 식탁 위에서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알아보니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는 당시 평택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되던 신도시였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들어선 뒤로 미래의 판교, 제2의 분당이란 말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뒤져보고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고덕 역세권 중심 상업지구라는 키워드만으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입을 했다고들 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상가는 고덕동 2048번지에 신축으로 지어진 에이스퍼스트 고덕 1층의 한 호실이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고 주변 아파트만 해도 수천 세대. 무엇보다 삼성 직원들이 많이 출퇴근하는 경로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가 구조도 괜찮았습니다. 1층이고 면적도 약 11.5평 정도로 소형 점포에 적합한 크기였습니다. 전면 유리로 된 인테리어는 깔끔했고 화장실도 공동구역에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고 상가 앞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되어 차량 통행량도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2022년 12월 이 상가를 7억 4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현금 2억 4천만 원은 남편과 제가 노후 자금으로 오랜 세월 모은 돈이었고 나머지 5억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승인이 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투자에 확신을 더해주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당시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가가 있는 고덕신도시는 개발 계획에 따라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었고 삼성 출퇴근 인구만으로도 충분한 상권이 형성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여긴 정말 귀한 자리예요. 곧 이자 내는 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월세만 250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라고 장담했습니다. 실제로 계약 직후 한 학원 운영자가 입주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월세 200만 원에 바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기대치보다는 낮았지만 저는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대출이자와 원금을 감당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는 구조였으니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도 월세 나오는 노후라는 안정감이 찾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넉 달, 겨우 한 계절이 지나기도 전에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상권이 너무 안 좋아요. 장사가 안 돼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해지해야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귀에선 이명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상가 앞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일 오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식당엔 손님이 없었고 건물 전체에 조용한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상가 주변을 계속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니 문제는 제 상가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둘씩 빈 점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공실은 늘어가고 있었고 1층 다른 호실들은 급매, 조건 조정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가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덕은 아직 입주 완료되지 않은 대단지가 많았고 실입주자는 생각보다 느리게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상가는 계획보다 빠르게 분양됐고 상권은 아직 채 형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삼성 출퇴근 인구는 대부분 사내식당과 차량 이동으로 해결되었고 일반 소비층은 부족했습니다. 그때부터 대출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정금리 4%의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 약 250만 원. 저는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남편도 현장 일이 줄어들면서 생활비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예적금을 해지해서 몇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공실이 계속되자 저축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고 결국엔 대부업체까지 손을 댔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에 이자가 붙고 스트레스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들어올 거야. 월세 금방 맞춰질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매달 말이 가까워지면 불면증에 시달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깨어 휴대폰을 켜면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고덕상가, 폭락, 매매가 반토막이라는 말이 넘쳐났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인정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라고. 2023년 11월 결국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서가 도착했습니다. 겉봉투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가를 산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개업소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금매로 내놓으면 하고 말이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같은 시세에선 4억도 못 받아요. 3억 5천도 간당간당해요. 저는 그대로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제가 산 가격의 반토막도 안 되는 가격에 도저히 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오였습니다. 2025년 1월 경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상가는 1억 7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단 1년여 만에 경매가 들어가서 4번의 유찰 끝에 제 상가는 매입가 7억 4천만 원에서 무려 5억 7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기 자본 2억 4천만 원은 완전히 증발했고 여기에 취득세, 중도상환 수수료, 연체이자 등 약 3,70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은행에 갚지 못한 대출도 아직 3억 3천이나 남았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았습니다. 총 손실은 무려 6억 원. 노후자금, 아파트 모두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제 평생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40년 넘게 공장에 나가고 식당에서 허리 굽혀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큰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중요한 걸 혼자 다 안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은 말없이 냉장고에 김치를 바리바리 넣어두고 갔습니다. 남편은 끝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에서 저는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자책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제가 지켜야 할 것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지금은 삶을 많이 줄였습니다. 소박한 집, 조용한 식탁, 그리고 아직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는 투자든 투기든 어떤 기회가 다가와도 단호하게 손을 내줬습니다. 노후자금은 불릴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돈이라는 걸 저는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무언가가 너무 쉬워 보일 때 그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걷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주었지만 제 마음엔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부디 평탄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